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와 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이라고 하면은 뭔가 거창한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타는 것, 그리고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 모두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의 의미가 무엇이고 계약은 언제 성립하게 되며 계약이 성립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란 무엇이냐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입니다. 이 계약도 일종의 약속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와 하는 약속이랑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의무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생기게 되어 법적인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약속과 다른 점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예시는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물건을 받을 권리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물건을 줘야 할 의무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고용계약도 나와 있습니다. 고용계약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사람이 약속을 통해서 체결한 계약이겠죠. 이 고용계약이 체결되면은 근로자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돈을 줄 의무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임대라는 것은 빌린다는 뜻이고 임차라는 것은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것을 빌리고 싶은 사람과 빌려주고 싶은 사람끼리 체결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 거죠. 그 외에도 계약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계약이 뭔지 좀 알 것 같나요? 그러면 이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면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되면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일치하기만 하면은 계약이 그 즉시 성립되게 됩니다. 자, 이걸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저랑 계약 체결할래요? 라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약을 듣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면은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하고 성립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성립시키려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계약서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약서를 굳이 왜 쓰냐? 둘이 합의만 하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런데 말만으로 성립을 시켜버리면은 말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나한테 불리하게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 성립은 말로만 해도 성립을 하지만, 알겠죠?
용도 볼게요. 계약서의 용도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을 하고, 만약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는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계약의 성립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약이 성립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계약에 의미할 때 계약이 성립되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법률 효과가 뭐냐면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 법적인 의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하고요. 계약을 통해 생긴 의무는 법적인 용어로 채무라고 합니다. 채권과 채무 의미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채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가지게 된 사람이 의무자에게 너 이거 해. 계약에 따라서 넌 이런 의무가 있어. 이 의무 이행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는 계약에 따른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것은 채권과 채무는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한테 모두 생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만 갖거나 이 사람이 채무만 갖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모두 채권, 채무 모두 다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채권과 채무는 쌍방이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킨 당사자 모두한테 채권과 채무가 모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1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금 학원 원장이랑 학생이 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각자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채권과 채무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 표에다가 적어주세요. 네,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청약과 승낙을 찾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아까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었고, 승낙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학원 원장이 월 30만 원을 내면 종합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요청을 했죠. 네, 이게 청약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좋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승낙이겠죠? 자, 지금 원장과 학생의 청약과 승낙이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채권과 채무를 찾아볼게요.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 즉시 당사자들한테 모두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원장한테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은 이 계약을 성립시킴으로써 어떤 권리를 갖게 되냐면요. 자, 어떤 권리를 받게 될까요? 네, 학원비를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겠죠? 적어보도록 할게요. 학원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학생으로부터 학원비를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월 3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계약을 성립시킴으로써 원장은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하냐? 네, 종합반 강의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학원 수업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보면은 원장한테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생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생기게 되는데요. 자, 어떤 채권이 생기게 되냐? 학생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수업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채권의 의미에 따르면 수업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채무는 어떤 채무가 발생을 하냐? 이 계약을 통해서 학생은 원장한테 월 30만 원 줘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쵸? 학원비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 채무는 계약이 성립하면 모두에게 생긴다는 점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채무가 모두한테 발생을 하잖아. 근데 당사자 중에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거나 하기 싫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법적인 구속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계약을 했어.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생겼는데, 당사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손해가 갈 수 있겠죠. 당연히 손해가 갈 수밖에 없어. 나는 내 의무를 다 이행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줬는데 그 상대방은 나한테 필요한 무언가를 안 해줘. 그럼 당연히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으면은 법적인 구속력이 안 생겼을 텐데, 어쨌든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생겨요.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손해배상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을 해서 처분한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강제 집행 제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죠?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총 연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연습에 나와 있는 글을 또 잘 읽고 밑에 있는 빈칸을 각자 한번 채워보세요. 다 채워보았나요? 저랑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일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돈 빌려줘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계약을 요청하는 걸 뭐라고 했죠? 청약이라고 했죠. 이건 청약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월 3일에 을이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갑이 빌려줘 라고 청약한 거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승낙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청약과 승낙이 일치됐던 3월 3일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3일에 갑과 을 간의 금전 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다 줬어. 3월 4일에 돈 주고 3월 5일에 돈을 줬는데 이거는 계약을 이행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을은 자신의 채무는 다 한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3월 6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가 계약의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했죠. 이건 계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계약서 체결일이 계약의 성립 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연 5% 이자로 2020년 3월 1일에 갚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갑은 2020년 3월 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을 채무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만약에 2020년 3월 1일까지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약 부분 어렵지 않죠? 잘 이해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이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충족시켜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들을 알기 전에 알아야 되는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효와 취소예요. 이 두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념이 시험에 종종 나오고 개념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랑 취소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무효랑 취소가 있고, 네, 계약 체결 상황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약을 체결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효입니다. 알겠죠? 계약 무효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무효입니다. 자, 반면에 취소는 뭐냐면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을 했어.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중에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취소를 선언합니다. 이 계약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효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겁니다. 무효는. 알겠죠? 자, 반면에 취소는 뭐냐면 일단 행위 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효력이 인정이 돼요. 효력이 발생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있어. 취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한이 있는 특정인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특정인이 취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소급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라고 했었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효력을 없애는 것, 이게 취소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취소입니다. 차이점 알겠어? 무효는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 취소는 처음에는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권한이 있는, 취소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취소를 요청을 하면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걸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취소입니다. 이거 두 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놓고 효력의 발생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약이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은 계약 당사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입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능력이 세 개가 있어.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잘 구분해 놓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처음부터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의 의미를 잘 구분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의사 능력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 능력은 뭐냐면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해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이 행위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 이게 의사 능력입니다. 근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누가 있냐면요. 영유아, 애기들 있죠. 응애하는 애기들. 애기들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취자, 술에 취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술에 매우 많이 취한 사람은 진짜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상한 주사를 부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심신상실자라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자 뜻이 뭐냐면 의식은 있으나 정신장애 정도가 심해서 자신의 행위 결과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 뜻 적어놨죠? 이 사람들은 의사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약을 제대로 알고 체결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의사 무능력자가 하는 법률 행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나요? 네, 여기까지가 의사 능력이었고요. 이제 행위 능력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행위 능력은 뭐냐?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알겠죠? 단독으로 나 혼자서 유효한 법률 행위,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는 의사 무능력자와 달리 법률로 구체적으로 누가 제한 능력자인지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누가 제한 능력자냐? 자, 바로 여러분.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고요. 그리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도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법적인 용어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관련된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법원에 이 사람들 사무를 처리할 능력 부족하니까 제한 능력자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되어 제한 능력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도 제한 능력자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제한 능력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즉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요. 비싼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알겠죠?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의 법정 대리인은 자동으로 부모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싼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혼인과 같은 계약을 체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 혼자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나 혼자 휴대폰 대리점 가서 휴대폰 개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추후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취소라는 것은 처음에는 효력이 발생했다가 취소를 하면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행하면은 처음에는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나 부모님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제한능력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여러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 둔 것은 아니고요. 목적 알아둡시다. 목적. 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잖아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분이 체결한 계약을 다 유효한 것으로 해버리면은 막 사기당하거나 어른들한테 속아서 잘못 계약을 체결한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지 여러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둔 제도가 아니라는 점 잘 알아두세요. 네, 여기까지 계약 당사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조건, 계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내용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계약 공정의 원칙 기억나나요? 근대 민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라고 했었죠. 그 결과 현대에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약 내용은 실현 가능하고 법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계약, 장기 매매계약과 같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은 계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 내용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잖아요. 무효입니다. 무효.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조건 보도록 할게요. 의사표시입니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우리가 속임수에 당할 수도 있고 협박이나 강요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물건 안 사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속임수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또는 속임수를 알아차렸을 때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취소하면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다 배웠는데 무효랑 취소가 막 혼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무효고 어떤 상황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가 무효고요. 그리고 계약 내용이 이상할 경우 무효입니다. 그리고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면은 취소 가능하고요. 그리고 속임수나 협박, 강요 등에 의해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오늘도 과제는 따로 없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해 주세요.